그러면 아파트가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냐? 공짜 서비스 면적이 있는데 공짜는 아니죠. 네, 공짜는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 윈이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 시세 차익이 있을까요? 시세 차익은 있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갑자기?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근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실장, 너 이름 왜 이렇게 힘드냐? 이주석 실장님과 함께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피스텔을 요즘에 계속 거의 분양이 아파트는 거의 없죠. 서울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파트 분양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 분양들을 어느 순간부터 많이들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 뭐 신도시나 뭐 경기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 지역의 신도시나 이런 데는 이제 대단지가 이제 새 거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단지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지형으로 아파트가 되는 건 대부분 재건축이니까. 네, 그렇죠. 그럼 조합원분이 있고 분양하는 세대는 아무래도 좀 비율이 적으니까. 음. 그래서 아파트는 좀 적은 편 적고 그래서 서울 같은 지역은 오피스텔이 좀 많이 공급이 됐죠. 근데 오피스텔이 큰 것들이 많이 없죠. 네, 큰 것들이 많아요. 네, 큰 것들이 많이 없고 또 이제 50제곱미터 이하 이런 소형들이 좀 많았죠. 큰 게 공급이 된 게 언제부터였죠? 큰 거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공급된 게 8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게 해외에도 있나요? 오피스텔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걸. 그죠? 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을 하고 그죠? 다른 데는 보통 레지던스라는 개념으로 많이 하죠. 근데 레지던스랑 오피스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개념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오피스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뭐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쓸 수 있는 준주택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레지던스 그러면 생활형 숙박시설인 거고. 근데 해외에서는 레지던스라고 그냥 하면 레지던스라고 하죠. 그거의 구분이 좀 우리나라처럼 돼 있진 않죠. 그죠? 네, 뭐 정확한 거는 뭐 제가 해외에서 뭐 다른 데 살아보질 않아서 레지던스 하셨잖아요. 그쵸. 네. 이 세부에서 네. 레지던스에 네,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레지던스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랑 자체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거기는 그냥 뭐 따로 이렇게 구분 짓지 않죠, 우리나라처럼. 그렇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오피스텔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공급이 했던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중구 쪽일 거예요. 85년도에 처음에 성지건설에서 한 게 그래서 오피스텔이 됐는데 그 초기 오피스텔을 보면은 그냥 사무공간. 사무공간? 네, 사무공간인데 뭐 이제 화장실 정도 딸린. 그거를 네, 뭐 오피스텔 탕비실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된 것들.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도 있어요. 강남 쪽도 있고 뭐 중구 쪽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도심.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은 뭐 도심 지역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주거용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약간 조금 편리한 사무실. 이전에 사무실 빌딩에는 뭐 화장실 뭐 있지만은 뭐 공용으로 써야 되고 한 층에 뭐 한두 개 있고 뭐 이런 식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큰 것들도 공급이 됐죠. 물론 바닥난방은 안 들어가고. 거기서 그럼 잠도 잘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모델은 아니죠. 초기 그죠. 오피스텔은 안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난방이 들어가지고 하면서 약간 이런 준주택 개념 현재 생각하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됐죠. 그게 언제부터 됐죠? 그럼 2004년 이전 정도까지? 그래요? 2004년, 2005년 뭐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됐고 그러니까 바닥난방이 50제곱미터 이하 처음에 84 정도까지만 이제 허용됐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죠. 120까지 이제 허용된 그렇죠. 게 이제 한 2, 3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급되는 오피스텔이 한 35평 이상 되는 거에도 바닥난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에 공급된 거 뭐 쉽게 말해서 저희 뭐 잠실 시그널도 바닥난방 큰 건 안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고급 주택들에도 이제 뭐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 들어간다 그렇죠. 말씀을 하셨었던 네. 부분이고, 네, 큰 거는. 그렇죠.
자, 저희가 아크로 여의도 도원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 그냥 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는 그냥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근데 오피스텔의 형태가 거의 아파트처럼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큰 평형대, 좀 큰 평형대 오피스텔들을 이제 뭐 모델하우스가 됐던 아니면 준공이 됐던 이런 데를 가보면 제가 큰 평형이라 말하는 건 전용으로 30평 이상입니다. 30평 이상 되는 것들 보면은 아파트 구조처럼 돼 있어요. 어차피 준주택으로 들어오고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그냥 솔직히 오피스텔이나 이런 설명 안 드리면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다른 거라 적용도 다르고 법도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오피스텔은 건축법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고객님들께서 여쭤봤던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역사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오피스텔이 면적 선점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타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뭐 136이다라고 하면 실제 면적은 또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시든 그리고 설명을 저희가 드릴 때는 전용 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84다, 뭐 국민평형대 84다, 그럼 이게 25평 정도 나오는 거라서 이건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 드릴 때는 똑같이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똑같이 전용 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좀 혼동이 되시는 게 이전까지는 25평이 보통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은 33평, 32평이 25평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뭐 그게 익숙하시니까 저희가 뭐 도로명주소로 얘기 안 한 것처럼 번지수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저희 설명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는 요거 공급 면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33평이 25평이 나오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 면적으로 나와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전용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건데 아파트도 똑같이 계약 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용률 50 안 나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요거는 공급 면적으로 기준을 삼으니까 전용률이 7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아파트도 똑같이 계약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있죠. 예, 근데 공급 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전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이 헷갈리니까 그냥 통일해서 전용 면적으로 설명을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도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부동산 사이트에 가서 평당가가 나오면은 아파트 같은 공급 면적으로,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싸라는 인식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이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금액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의도에 하고 있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랑 네. 아크로 여의도 더원이랑 봤을 때는 전용 면적으로 하면 가격 차이가 맞죠? 가격 차이가 뭐 솔직히 뭐 좀 나죠. 네, 좀 나는데 이거를 이제 공급 면적이냐 계약 면적이 이렇게 되면은 확 차이 나죠. 네. 그런 게 이제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용 면적, 계약 면적이 빠지는 거는 지금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이 있어요. 지금 계약 면적 상에는 이 기타 공용 면적이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급 면적인 이 기타 공용 면적이 빠져 있는 거죠. 예, 요 차이뿐이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용 면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가 쉽고 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안내는 전용 면적으로, 표기도 전용 면적으로. 맞죠. 그렇게 해야지 설명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편하기 네.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아크로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지금 요거를 이제 개념을 잡으시기 위해서 그럼 이건 도대체 아파트로 하면 몇 평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약간 멘붕이 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9구 타입이다. 저희가 지금 아크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9구 타입이면 전용 30평이잖아요. 그럼 아파트로 따지면은 요거는 한 36평 아니면 42평 뭐 그 사이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아파트가 더 큰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서비스 면적이 있으니까. 네. 발코니 서비스 면적 있잖아요. 그 저희가 얘기하는 전용 면적 안에 포함 안 되는. 근데 보통 요거를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 서비스 면적이 뭐 적게는 2평, 3평에서 많게는 뭐 5평 이상이 더 넓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아크로 9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아파트 전용 25평짜리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 확장된 크기. 확장된 크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 좀 수월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별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이 전용 면적 기준이고 아파트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 있고 없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으니까. 그럼 대신에 이제 서비스 면적이 그러면 아파트가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냐? 공짜 서비스 면적이 있는데 공짜는 아니죠. 네. 공짜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게 분양가가 좀 낮다 싶으면은 이제 확장비에 포함이 뭐 옵션비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분양가가 조금 더 있다 싶으면은 어차피 분양가 안에 뭐 옵션 확장비나 이런 거는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럼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도 뭐 이런 뭐 가전 뭐 그다음에 마감 이런 거 다 옵션이다라고 하면 뭐 분양가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전용 면적 기준 해서 그렇게 보시면 오피스텔은 이런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게 편하고 뭐 아파트는 이런 서비스 면적이 있는 장점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오피스텔은 잘 안 오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도생이 많이 오르나요? 안 오르죠? 도생 그럼 왜 그럴까요? 작아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파트도 그런 작은 것들이 있어요. 저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동 힐스테이트 네. 거기도 작은 거 있어요. 오르는 이런 것들. 그럼 그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기존에 지금 오피스텔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0제곱미터 이하 작은 것들이 주가 된다고 했잖아요. 원룸. 예, 작은 것들. 예. 그러면 작은 것들이 그럼 안 올랐을까요? 그것도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분양가 자체가 쌌잖아요. 맞죠? 다른 것들도 다 싸죠. 그렇지. 네. 아파트도 쌌잖아요. 기본적인 그때 당시에서도 좀 쌌었지 않나요? 어떤 게 아파트가요? 아니요,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요? 아파트보다는 더 싸지 않았었나요? 아니 근데 그거를 똑같은 기준으로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 평당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그렇죠. 평당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그러니까 없죠. 요걸 보면 다만 무조건 다 오르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입지가 좋은 곳이어야 되고 그만큼 입지 안에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좋은 곳이어야 되고 그런 곳이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갈 땐 다 오르고요. 빌라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이 막 지금 재작년처럼 막 이렇게 막 불장이고 상승기에는 오르는 건 다 똑같이 오릅니다. 다만 그 얼만큼 조금 더 오르고 좀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다 똑같이 내립니다. 다만 좀 더 많이 떨어지느냐 덜 떨어지느냐 이런 차이뿐이지. 근데 요 제가 이전에 많이 말씀드린 뭐 가격 방어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상급지고 수요가 좋은 곳이고 그런 쪽이 좀 덜 떨어지는 것뿐이지. 근데 이것도 기준에 따라 달라요. 금액으로 말할 거냐 퍼센테이지로 말할 거냐 이런 그렇죠. 것도 다르죠. 다만 어쨌든 간에 수요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좀 덜 떨어지고 한다. 그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똑같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그래도 아파트가 덜 떨어지고 더 잘 오르잖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차이는 그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뭉치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단지형 아파트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아파트들도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아니면 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죠. 맞죠.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대단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개동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조금 무리가 있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런 오피스텔이랑 비교를 할 거면 차라리 이제 중심지는 주상복합 아파트. 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대단지 아파트랑 비교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건 선호도 차이라. 이전에는 무조건 대단지 아파트 윈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강하고 그게. 근데 조금씩 보면서 저희가 이제 있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수요층이 조금 더 이제 편리한 걸 선호를 해요. 맞죠. 네. 가족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좀 뭐 여기 이런 좀 더 가깝고 뭐 상가 되게 잘 돼 있고 바로 내려가면 바로 상가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선호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건 나름.
요즘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대가족 위주였으면 대가족 뭐 4인 가족도 4인 대가족으로 가족 한다면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딩크족도 많이 늘어났고 맞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선호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아이 자녀분들 있고 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아파트 단지를 좀 더 선호하시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보면 주거 선택하시는 게 자녀분 연령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맞아요. 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학군이라는 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어차피 보시는 건 나름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실거주 목적이 크진 않죠. 지금 보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은 일단은 투자 수익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비율로 따지면 좀 더 많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중심지 흔히 얘기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뭐 CBD, GBD, YBD 이런 쪽이 조금 더 높고 다만 이제 이쪽에 공급되는 오피스텔들이 가격들이 좀 많이 세졌다. 소형이 많이 없고 소형과 중형 사이 이런 것들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 가격이 좀 많이 세다. 이전 같지 않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면 오피스텔 시세 차익이 있을까요? 시세 차익은 있죠. 그게 네. 뭐 쉽게 말씀을 이거를 또 이게 비교하기가 진짜 애매한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저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작은 걸로는 제가 좋아하는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알아요. 작은 걸로는 그러니까 강남 뱅뱅사거리에 현대렉시온이라는 복층형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게 있고 그리고 큰 걸로는 이제 청담동 PM플러스를 좋아하는데 요거 이제 가격 비교, 뭐 실거래가 이런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가서 찍어 보시면은 나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예. 그럼 이게 시세 차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것도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지 않아야 된다 결국에는. 그렇게는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익형으로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다만 그건 있어요. 이제 이만큼이 올랐는데 오르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제가 지금 이게 공급된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PM플러스가 2010년 이전이었고 렉시온도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빨라요. 그거보다 좀 빠르고 2005년 전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랑 지금 이제 많이 물가도 올랐고 하니까 그런 거고. 시세 차익이란 걸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뭐 단기 시세 차익을 보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부동산보다는 다른 쪽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부동산은 어쨌든 간에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뭐 전매 시장이 활발하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부동산 단기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익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세 차익으로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뭐 일단은 오피스텔은 수익형이 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대를 맞추고 임대 수익.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익에 받쳐준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시세 차익도 따라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일단은 수익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거냐, 기본적인 건 나오느냐라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도심권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3% 나오면 잘 나온다고 하고 요즘에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는 입지 선정. 네, 어찌됐건 이 지역에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공급될 만한 게 많이 없다라든가 그리고 요만한 물론 이제 내부 퀄리티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오피스텔 내에 뭐 구성이라든가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입지.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 해서 적당한 분양가에 따져봤을 때 적당한 분양가에 뭐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건 하셔도 되고 여의도 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한 3년 전인가 했을 때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하신 분들은 전 지금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거의 지금 입주장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제 하반기 입주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의도도 이제 전매가 풀렸으니까 전매가 지금 많이 물건들이 올라오는데 피가 많이 붙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거래가 돼야 되긴 하긴 그렇죠,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피가 많이 붙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브라이트 여의도에 그 가격 나왔다고 해서 막 말도 오피스텔 비싸다고 말 많았죠. 많이 많았죠? 네,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싼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싼 거. 그치.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분양가를 찾고 계시면.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비쌌던 가격을 지금 와서는 그게 또 싸게 느껴지니까 그때는 그 가격인데 지금은 분양가 그렇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럼 4, 5년 후가 전 또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4, 5년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진짜 궁금해요. 요즘에는 3, 4년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양가 올라가는 소리고 속도를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큰데 지금 우리나라 뭐 올 한해 전 솔직히 내년도 경기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이런 얘기는 자, 그러면 네. 오피스텔이 보면 예전에 지은 것들도 많아요. 여의도만 해도 많고. 네. 맞죠? 네. 시설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낙후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 재건축 안 돼? 왜 재건축을 안 하지? 라고 많이 하잖아요. 일단 여의도는 말씀하신 여의도의 오피스텔들은 특히 서여의도 측은 논외로 칠게요. 거긴 고도제는 안 풀리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재건축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재건축이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사례가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공급된 게 뭐 70년대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됐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제일 오래된 게 아까 최초로 된 게 8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도심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구축 말고 이런 것들 보면은 80년대 후반도 있고 아니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주로 2000년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20년밖에 안 됐어요. 20년밖에 안 된 게 재건축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네. 그리고 재건축이 된 사례가 물론 아파트보다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대지 자체가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괜찮죠. 향후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은 다른 걸 봤을 때 용적률만 조금만 풀어줘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례가 강남역에 한 건 있어요. 네, 강남역에 그게 뭐였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 있는 거예요? 강남역에서 오성아파트 사거리 이쪽으로 강남역에서 양재역 가는 방향 쪽에 아무튼 있다고. 네, 서초동 쪽에 그쪽에 용적률이 좀 더 올려서 그건 이제 조합원들이 의결도 되게 빨리 됐고 왜냐하면 수요는 거기는 항상 넘치는 데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더 중축을 해서 오피스를 올렸어요. 이름이 아크로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충분히 넘치고 이런 곳이면은 조합원들끼리 의사결정을 좀 빨리 된다고 하면은 가능해요. 가능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아파트 재건축 그러니까 대단지에 비해서는 좀 적다. 아직 시기도 아직 아니고. 네. 그래서 대지 면적이 큰 게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좋고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것에 이런 것들 하면은 오피스텔하고 재건축 하지 말란 법은 없다. 네. 다만 이제 도심권 중심지에서 용적률 더 받기가 좀 까다롭긴 하죠.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 오피스텔이 분양하는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하이엔드가 붙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이엔드가 붙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방권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특히 강남이나 뭐 여의도 그리고 용산 쪽에는 이제 많이들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을 할 건데 자,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맞죠. 너무 많다. 맞죠.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다. 네, 맞죠. 네, 맞죠. 분양가도 비슷했고 그럼 그게 다 소화가 될 거냐? 언젠가는 소화가 되겠죠.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등급이 나뉘겠죠.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좀 좋다. 이렇게 해서 입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부 컨디션에 따라서 관리도에 따라서 좀 나뉘겠죠. 그리고
같은 분양가에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좀 높게 받는 것이 있을 거고 좀 적게 받는 것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좀 갈리겠죠. 그러니까 강남은 수요는 항상 많은 곳입니다. 많은 곳인데 그렇다고 뭐 아무데나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작년까지 공급 되게 많이 됐었는데 또 될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나 소나 다 하이엔드라고 말씀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언제 또 개나 소나라고 했어 또. 와, 아니, 또 몰아가. 전부 다 그냥 하이엔드다라고 하는데 하이엔드의 뜻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이엔드의 뜻이 뭐예요? 네. 맞죠?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편집을 해서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아니요. 하이퍼엔드래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피스텔인데 조금 더 좋아진 오피스텔. 물론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말의 뜻은 이제 최정점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왜 주거가 이제 변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그냥 하나의 주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자꾸 때는 주거라고 아니,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오피스텔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나 진짜로 오피스텔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대놓고.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주택 수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내 필요에 따라서 주거로도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정도만 하실 건가요? 뭐 그 외에 장점들도 많죠. 일단은 되게 중심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강남역이 됐든 강남역 사거리가 됐든 뭐 여의도면 여의도역이 됐든 이런 최중심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일단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데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심지라는 얘기는 상업지잖아요. 상업지단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거기 걸 소유할 수 있다. 아무래도 준주거가 됐든 아니면 주거지역이 됐든 이런 데보다는 가장 중심지에 그리고 땅값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상업지에 그게 적은 지분이 될지언정 거기 걸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재력가이신 분들이나 자금 풍부하신 분들은 빌딩을 사시겠죠. 그렇죠. 부루마블 하듯이 땅에 이렇게 사시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 좀 작게 하실 그거에 비해서 그런 빌딩에 비해서 좀 작게라도 그런 중심지에 있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단점은요? 단점으로는 주거로서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주거 편의성은 좀 떨어진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대단지에 비해서는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보기엔 조금 좀 떨어진다. 그런데 요즘 짓는 오피스텔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거 편의성에 있어서도 이런 거는 되게 잘 짓고 또 아무래도 이건 신축이니까 네. 그런 거 트렌드도 되게 잘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여지고 해서 그 주거 편의성에서는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 뭐 입지에 따른 주거 편의성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생활 패턴에 좀 다르겠죠 거주하시는 분의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스타일은 뭐 내려가면 바로 상가 있고 이런 게 좋긴 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좀 사람이 사는 데인데 가족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난 단지형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 저는 근데 시세 차익 부분은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솔직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대단지랑 비교하지 마시고 주상복합이랑 비교하시는 게 맞다. 단지형 주상복합 말고, 그러니까 비슷한 입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에 상업 이게 오피스텔이 한 개 있고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랑 아파트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 한 개 동에 있다. 차라리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지랑 비교하시면 그렇죠. 네, 좀 다릅니다. 뭐 항상 뭐 비교를 하지만 PM 플러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대 렉시온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렉시온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이제 땅이 되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라 대신에 세대수가 좀 많죠. 그러니까 네. 보셨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작은 것들도 많고, 뭐 물론 뭐 잘 안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른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뭐 당장 제가 아까 두 배 가까이 올랐어요라고 하는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생은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케이스로 하는 게 이제 아침 도시 마인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치면 그래도 가장 최상급지인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일단 기준이 되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뭐 지방권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안 오르는 곳들도 많죠. 그렇죠. 예, 그대로 그냥 딱 그 상태인 데도 많고. 그러면은 근데 오피스텔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은 덤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으시잖아요. 만약에 임대를 놓게 되면은. 그럼 내가 이걸 팔 시점이 됐을 때 이걸 총을 계산을 해보시면 이건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 맞다. 근데 이제 고수익률이라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내가 일단 분양가를 생각해야 되고, 과거에 받으신 분들은 뭐 2004, 5년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많이 수익은 많이 얻어 가셨죠. 그 분양가를 생각하면 그 상태에서 월세도 조금이나마 한 올랐고 한 20, 30%는 다 올랐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걸 이제 팔 때 돼서 그 시점에서 한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양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익률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작은 걸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갑자기? 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 아예 다주택자분들은 논에 뭐 기존에 1주택이든 2주택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주택은 못 하겠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전환해서 그러니까 오피스텔 쪽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주택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주택이 먼저겠죠. 네, 일단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하시는 거고. 다만 이것도 이제 여건이 되시고 여력이 되실 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니까 내가 살 곳 오피스텔 하나 정도 작은 거라도 내가 그냥 하나 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 얘기 아닌가요, 그거? 저는 일단은 세곡동 들어가신다면서요? 세곡동 오피스텔 아니. 하신다면서요? 돈 많으면 딴 데 가겠죠. 그렇죠. 예. 저는 일단 살 곳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이제 주로 추천드리는 건 그러실 거면 일단은 작은 거라도 아파트를 먼저 하셔라. 네,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급되는 오피스텔들 보면 작은 것들은 서울권에는 그렇게 작은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조금 지방권에 경기권에 이제 오피스텔 공급되는 거 보면 막 5평.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솔직히 거주하기 힘들어요. 특히 장기 거주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그렇죠. 네, 제가 있어봐서 아는데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저는 이제 한 1년 남짓 이렇게 있어봤는데, 저야 뭐 그냥 이래 저래 그냥 적응하고 사니까 그런데, 그거를 실거주용으로 구매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네. 큰 평형대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거주할 곳 있다는 전제하에, 그게 뭐 빌라가 됐든 뭐 아파트가 됐건 주택이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아직 무주택인데 뭐 부동산 투자를 오피스텔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왜요? 일단 거기 들어가는 자금력이 풍부하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일단 오피스텔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럼 아파트를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유는? 오피스텔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일반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주택으로 사용도 가능하잖아요. 주택으로 사용도 가능하죠. 그럼 어차피 주택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건 선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을 때 오피스텔은 해도 돼요.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거주를 내가 하고 있으면 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 기준에서 하실 거면 아파트를 먼저 하셔라. 뭐 실거주용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요즘이든 뭐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틴이라 그러죠. 딱 정해져 있는 루틴처럼 딱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다 주택수에 포함이다 이런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완전 큰일 나죠.
그럼 난리 날 것 같긴 달라지겠지만 난리 날 것 같긴 네,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오피스텔은 어쨌든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용이 되는 거고 아파트는 일단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심한 무주택이라면 규제가 심한 일단 아파트를 먼저 하고 근데 뭐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걸 그냥 어차피 사업자는 임대용만 줄 거야. 아파트는 따로 할 거야.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내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 살겠다. 는 완전 달라지는 그건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글 써놓은 걸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피스텔은 무조건 취득세 4.6입니다. 네, 요거는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피스텔은 그냥 4.6입니다. 부가세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오피스텔은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게 맞고. 네, 맞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또 다음에 하죠. 네. 네, 하시고 이제 더 궁금하시면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 저희가 24시간 돌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율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